자, 안녕하세요. 2015년도 상반기 사트 대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또 돌아왔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작년에 이제 사트의 경향이 어떤가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트의 경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사트라는 시험이 뭐냐라는 거죠.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그래가지고 삼성 직무적성 검사 뭐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모든 시험에는 항상 무엇을 따져봐야 되냐면은 이 시험의 이제 목적이라는 걸 따져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적성 시험을 많은 회사들에서 보고 있긴 한데, 그것이 회사의 목적에 따라, 즉 시험의 목적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성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삼성이라는 회사와 기타 이런 회사로 나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삼성 사트는 무엇이다? 바로 이것은 선발 시험이다라고 그랬어요. 즉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정규 분포, 성적의 정규 분포에 봤었을 때 정규 분포의 오른쪽에 있는 성적 우수자들을 뽑아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굉장히 시험을 잘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타 회사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은 회사가 정한 일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이 정규 분포에 있어서 좌측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즉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거고, 삼성 시험 사트는 이쪽 오른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충 적성검사 준비하겠다, 아니면 이번에 사트 한번 보니까 책 한번 봐야 되겠지, 강의 한번 들어야 되겠지,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요, 큰 코 다칠 확률이 높더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붙은 사람이 많아요?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붙은 사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사실 어려운 시험이고, 실질적으로 5% 내외, 이공계 같은 경우는 10% 내외, 이 정도만 합격하는 시험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각오를 좀 남다르게, 일반적인 적성 시험 준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트의 출발점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트는 과연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죠. 회사에서는요, 이거 심심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뭐 언론과 이런 데서 천문학적 비용 아니에요. 삼성이라는 그 거대한 회사의 매출 규모, 경비에 비하면 사실은 이 사트 치르는 비용 얼마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많아 보이지만, 하지만은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은 이 시험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 또는 성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여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질타를 받고 또 오해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이 뭘 해도 욕먹잖아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시험 제도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 시험 자체는요, 과거에서부터 뭐 사실 그렇게 특별히 목적이 변한 건 없어요. 테스트에서 무엇을 물어볼 건가가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이것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이도, 즉 물어보는 깊이가 조금 깊어졌던 거고,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무엇을 유지하고 있냐면 독해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독해력. 근데 어떠한 독해력이냐? 직무 능력에 관한 독해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독해력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뭐 읽는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무엇인가 정보를 해석한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어진 정보를 해석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독해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직무 능력이 뭐냐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직무 능력 별거 없어요. 이거 의사소통 능력이죠. 의사소통은 두 가지입니다. 언어로 된 것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제대로 표현할 것인가. 그거 두 가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료 해석 시간에 자료 해석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하지만은,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많이 쓰는 언어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 실질적으로 언어도 있지만 자료라는 형태로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사의 직무라는 것은 제한 조건하에서의 문제 해결이에요. 제한 조건에서 문제 해결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황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직무 능력을 얼마만큼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의 독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사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트 시험, 그러니까 웃기네. 테스트가 이미 들어간 건데 서울 역전압이랑 똑같은 거죠. 이 사트를 대비할 때 사실 어떠한 문제풀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공부, 근데 어렵다기보다는요, 성과가 없는 공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간다라면, 이것은 문제풀이는 그냥 확인에 불과한 거고, 무엇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원리를 따져가는 공부. 자료 해석이면 자료 해석의 원리가 무엇이냐? 추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논리적 사고예요. 그럼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논리적 해결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방정식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 그 독해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독해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상식도 뭡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내 안에 있는 연관된 데이터들을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즉 내 머릿속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 테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트에 나오는 모든 영역들은 결국은 이러한 직무 능력에 대한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것을 서로 다른 형태로 물어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대한 원리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배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듣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이 사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때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유형은 뭐예요? 그냥 물어본 방향을 서로 다르게 물어본 것 뿐이거든요.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트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죠? 어떠한 특정한 형태를 가진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출제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2014년이죠. 2014년 상반기부터 작년 상반기에 문제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도 이제 조금씩 바꿔오긴 했지만, 상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폭의 수정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트를 볼 때 학생들이 준비한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 즉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학생들을 이 시험을 봐야 가장 정확한 테스트가 되는데, 뭔가 준비하고 오더라. 쉽게 얘기하면 커트라인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유형의 변화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원리적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수험생들의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의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형태적 측면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서 있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더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는 상반기의 틀이 거의 그대로 같다라는 거죠. 자, 2015년에 오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유형이라는 것은요, 회사가 마음대로거든요. 공무원 시험 아니다. 즉 사기업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유형을 이렇게 바꾼들 저렇게 바꾼들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기업 측에서도 또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의 유형을 자꾸 여러분들이 고수하면서 이 유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공부를 하게 되고 가면요, 시험장 가서 유형 바뀌게 되면 괜히 당황해요. 똑같은데. 하지만 유형이라는 것은 늘 바뀐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장 가서 그냥 편합니다. 어차피 뭐 남들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유형이라는 부분 집착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어떤 영역에서 나왔는가는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을 다 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영역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인가, 그것을 봤었을 때 자기의 장단점과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크게 5가지 영역이죠. 하반기에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이 있고, 추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뭐 이상하긴 하지만 시각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상식, 직무 상식이 있어요. 그게 5가지 영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문항수가 있고, 이제 시간이다라고 하면 시간은 이제 분이죠. 자, 언어 같은 경우는 총 30문제가 25분에 풀도록. 수리가 약간 특이합니다. 문항수가 시간보다 더 적은 유일한 영역이죠. 이것은 그만큼 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추리하고 시각적 사고는 똑같은 30문제를 30분에 풀게 되어 있고요. 상식은 50문제를 25분에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과 문항을 봐도 사트 시험이 어떠한 유형이 아니라 어떠한 수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략 문제와 시간수가 거의 1대1 관계, 그죠? 이거 상식만 제외하고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 수준이 그닥 낮은 편 아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거 다 풀라고 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는 이런 거 있어요. 100문제를 내면서 시간을 뭐 40분 이렇게 줍니다. 100문제. 이거는 다 풀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네가 풀 수 있는 것만큼만 풀어라. 저거 다 풀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다 찍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최소한 뭐 생각하는 게 있겠죠. 이 정도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40개 정도를 정답을 맞추면은 그냥 합격으로 보겠다. 뭐 또는 30개 정도를 정답을 맞추면은 합격으로 보겠다. 뭐 이런 수준의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 즉 문제수하고 시간하고 거의 엇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은 이것은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도록 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공계는 뭐 회사에 따라 또는 직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뭐 합격생 수가 워낙 적기도 하지만 합격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풀고 나왔어요. 내가 이것을 풀다가 예를 들어서 추리 문제 30문제를 풀다가 몰라가지고 한두 개를 비우거나 찍었어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언정 25번 풀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이런 학생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문항을 주어진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트 시험이 어떤 시험으로서의 형태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풀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즉 찍으면 힘들어져요. 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찍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이미 여기까지 왔죠. 찍어야 되는 것을 고민하면 이미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뭐 한두 문제가 몰라가지고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뭐 괜찮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는
한 3분의 1좀 남았는데 찍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부터는 큰 의미 없어요. 찍든지, 그래서 제가 찍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조상의 음덕에 달려있다. 평소에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살아계시겠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한테 제사 잘 지냈으면 찍어서 맞출 거고, 아니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쪽은 이제 이미 실력의 영역을 떠난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은 각 영역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개별 영역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언어는요, 총 이제 3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휘력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글 완성이다라고 하죠. 글 완성. 그 다음에 독해, 장단문 독해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과거의 시험하고 최근의 사태 시험하고의 차이점, 이제 상식 같은 경우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다른 문제들의 공통적인 변화는 뭐냐면요, 굉장히 문제가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식도 마찬가지긴 해요. 주어진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문제수가 줄어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문제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다. 예를 들면 어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간단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다라면, 여러 가지 모든 문장들을 다 검토해야 푸는 형태로도 출제되었다가, 또 어떨 경우에는 또 문장과 어휘와 어휘의 상관관계들을 3가지 이상 물어보기도 했던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형태를 바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1대1 대응 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보기 5개를 판단하는 것이 다 어렵거나, 또는 보기들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무엇을 숨겨놨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풀 수 없는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휘 문제의 유형은요, 또 바뀔 것으로 봅니다. 또 바뀔 것으로. 이번에 낸 문제의 유형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하나 살펴보기는 뭐하고, 이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도 굉장히 우리가 바꾸기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독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그냥 출제 방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에 어휘 문제가 좀 증가를 했어요. 어휘가 증가하고 독해가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글완성 문제죠. 문장 끼워넣기 또는 문장을 배열해서 다시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만들기 이런 건데,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양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장 한 줄짜리 5개가 아니라 몇 줄짜리 5문단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도 역시 뭐와 같다, 독해와 같다라는 거고요. 이 독해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수능 언어 영역의 독해처럼, 그런데 한 지문에 한 문제의 형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뭐겠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3, 4개 딸려 있다라면, 지문 한 개를 이해하면 그냥 3, 4개가 같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면 다 틀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한 개를 맞출 때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맞추려면 여러 개의 지문을 봐야 된다. 시간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독해의 비중이 70%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더 올라갔었어요. 독해가 거의 22개가 나온 지경이었거든요. 독해 22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는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얘네들은 독해로 봤었을 때 70-80% 이상, 즉 과거에 50문제를 역시 25분에 풀던 시절이 있었어요. 언어도. 근데 이때는 절반 정도가 한자어, 사자성어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직무 능력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봤었을 때, 독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전환되면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났다. 오히려 언어는 더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언어가 또 하루아침에 되기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지만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언어는 틈새예요, 틈새. 여러분들이, 특히 이공계 학생들, 나는 책 끊었어. 책 끊은 지 한 15년 됐어. 이런 거 절대로 자랑 아니에요.
이번 그 사트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책 읽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 이쪽에서 오히려 다른 영역 점수 올리는 것보다는 언어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이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그닥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수리나 추리 다들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열심히 하는 거에서 점수 올리기 쉽겠는가? 아니면은 남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거에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나았겠는가?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수리 영역인데요. 수리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응용수리라고 하는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 해석.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20문제예요. 다섯 문제,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20문제를 30분에 풀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문제 수준이 있다라는 건데 가장 큰 변화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지금까지는 그냥 중학교 수준 뭐 이렇게 냈는데 5문제 중에 뭐 2개 정도는 뭐 지금과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통칭 소금물 수준, 그 다음에 뭐 집합 뭐 이런 거 나와요. 2문제. 근데 이 3문제가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저 3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확률이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대부분 이미 수학을 포기했을 때죠. 소수를 제외하고 수학을 포기했을 그 시점에 배웠던 확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결정형.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를 묻는 거죠. 이번에 약간 응용된 것, 그 선형계획법의 응용 문제가 하반기에 출제됐었어요. 선형계획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론에 나와 있는 거고, 이제 경영학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선형계획법과 그 의사결정나무, 이 2가지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을 수리적으로 검증해내는 것.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자체에도 굉장히 어떻게 있다. 문장이 길어지고 있더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주면서 생각할 것들, 변수들을 많이 넣어주는 것. 최종적으로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정보들의 숫자들을 많이 늘려줘서 우리가 종합적 판단, 즉 사고력을 더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3문제 영역에서 얼마만큼 맞아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해석은 제가 몇 년 동안 늘 이야기하던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즉 자료 해석에서 숫자 계산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자료 해석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반기 시험에 와서도 이제 뭐가 점점 강해지고 있냐면, 단순한 어떠한 숫자 계산의 문제들보다는 자료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더라. 즉 복잡한 계산 문제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것. 또 한 가지 바뀌는 점은 뭐냐면, 자료를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드는 능력도 있는가를 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즉 어떠한 표를 주어지고 나서 이 표를 특정한 그래프로 변환시키는 것. 뭐 아직은 출제가 안 됐지만 어떠한 그래프를 통해서 특정한 자료를 또 표로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는 것과 자료를 만드는 것 모두를 측정하는 형태로 시험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히 공부를 했다라면요, 수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회의 땅이 돼요. 왜냐하면 사트 수준에서 사실은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낼 수 없거든요. 행정고시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트 수준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료 해석에서는 약간 중 정도 또는 중에서 약간 빠지는 그 정도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15문제 푸는데 굉장히 짧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지는 방정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공부, 전략적 공부 이전에 무엇을 기본에 충실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간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추리인데요. 정말 참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추리 시험인지 무슨 종합 선물 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다양하다. 별별 거를 다 물어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출제된 것만 해도요, 이랬습니다. 어휘추리라고 그래가지고 언어에서는 그냥 이 어휘의 뜻이 뭐냐 이걸 중심으로 물어본다면 이것을 추리에 가져와가지고 어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물어봐요. 근데요, 이거는 추리에서 내는 시험은 사투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회사들은 이것을 그냥 언어 영역에 묶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참 애쓰시는구나 문제 내려고 뭐 그러한 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어휘 추리 문제도 뭐 한 5개 정도 내고요. 그 다음에 문자나 도형, 문자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가면서 순서 맞추기. 예전에 그냥 도형 추리 자체를 가지고 암호화 로직, 도형 가지고 암호화 로직을 했던 것을 숫자를 가지고 암호화 로직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 이것은 그냥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뭐 이런 거 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추리. 이것은 우리가 아는 IQ 테스트 쪽에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도형의 그 1차원적인 변화를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순발력, 뭐 IQ도 뭐 포함이 되지만 어떤 순발력에 조금 포인트가 있다라면 단순한 1차원적 변화가 아니고 방향에 따라서 위아래가 서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번과 3번이 연결될 수도 있고, 즉 그 안에서 어떤 그 로직을 찾아내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IQ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건데 조금 더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리 영역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한 3-4문제 정도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들, 어떻게 되면 총 17문제 정도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봤던 이제 언어 추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언어 추리. 그런데 이 언어 추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내요. 한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언어 추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게임형 문제였거든요. 게임형. 그냥 재밌어 보일 것 같아서 게임형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러한 게임형 문제들이 전체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의 비중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했던 3단 논법 형태의 문제들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태에서는 그동안 잘 출제되지 않았던 이제 진실거짓, 진실거짓은 이제 명제, 이것을 같이 명제라는 것은 사실 전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명제는 기본인 거고, 이러한 진실거짓 형태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새로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나타났던 형태, 기존에 우리나라의 대입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적성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나타났던 형태를 벗어나려는 새로운 질문 방식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상황 판단형 문제들. 상황 판단형 문제는 결국은 추리 과정. 자, 논리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그냥 우리가 머리 쓰거나 그래가지고 탐정이 범인 찾아내듯이 반짝반짝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게임형도 마찬가지고요. 상황 판단 마찬가지입니다. 제약 조건이 무엇이고 내가 가용한 자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황 판단형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물론 아직까지도 이 중에서 언어 추리 중에서는 게임형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누가 살고 아래층에서는 내가 누가 사는데 그러면은 우리 층에 살 수 없는 애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 여러분이 많이 본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언어 추리에서는 가장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추리 영역 전체에 봤었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추리 문제들, 언어 추리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듯이 별별 것들을 다 섞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다 뭐예요? 공부해서 안 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기간에,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러한 그 사고에 익숙한 공부를 해왔다라면 특별히 뭐 어떠한 공부를 할 필요 없이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출처 의도인데 알다시피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다 이제 같이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하지만 회사 의도는 이렇다라는 건 그 김에 수험생들은 조금 더 어떻게 됐다, 불편해졌다 이거죠. 보다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괜히 낯선 것을 해야 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해졌다,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각적 사고인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시각적 사고, 처음에 낸다라고 했을 때부터 초지 일관 저는 이거 왜 내냐 이러고 있죠. 왜 내냐. 뭐 굳이 내는 이유는 알겠다만, 왜 이것을 내는가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알겠다만, 그것이 우리가 직무적성 검사라는, 그렇죠, 직무 능력과 관련해서 무엇을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 왜? 이것은 감각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그랬죠. 그거랑 똑같잖아요. 누구는 평행주차를 절대로 못해요. 이게 바로 공간 지각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문제화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평가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이것도 뭐 굳이 하자면 방법이 있어요. 뭐 해결 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익숙해지는 방법이죠. 즉, 왜 이런 것을 출제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다라면, 이것도 깊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대비는 가능한데,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편하게 그냥 시험장 가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번에도 문제 유형이 하반기에도 작년 상반기하고 완전히 거의 다 바뀌다시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5년 상반기, 즉 올해 상반기에 또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여 년간, 10년 좀 더 됐죠.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대입시험이나 아니면 적성시험에 나왔던 이러한 그 공간 도형 또는 뭐 평면 도형, 이런 문제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도 낼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미리 할 것인가? 해도 뭐 하냐면은 또 바꾼다라는 거죠. 또 바꾼다. 왜냐면 한 발 더 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예측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히 이것을 뭐 꼭 잘 맞아야 되겠다라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하나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것, 그것이 그나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험상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요, 이거를 왜 틀리죠? 라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한 개도 못 맞히겠어요.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좀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감각이 조금 없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실제 도형이나 그림을 가지고 직접 갖고 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실제 입체 도형을 가지고 노는 거거나, 아니면 뭐 종이접기, 그 진짜 색종이 사서 오리고 붙이고 접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나마 조금 더 감각이 생깁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이번에 하반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전개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전체 30문 중에 거의 40% 12개가 나왔어요. 즉, 이 전개도가 서로 같은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전개도가 아닌 것,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기 중요한 함정이 있죠. 정육면체만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개도 갖고 물어보려면 사실은 뭐 32면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에 나왔던 거 막 꽂혀가지고 그거에만 또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종이접기 같은 거, 이번에는 뭐 종이를 앞으로 접고 뒤로 접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양, 즉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또 나왔던 자르기 펀칭 안 나왔죠? 그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도형 찾기. 다른 도형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이 됐든 입체 도형이 됐든 나머지 4개하고 모양이 다른 거 하나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전개도가 구성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들은요,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익숙함의 문제다. 익숙함. 그래서 어떻게 익숙해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시각적 사고는 다들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사트에서 가장 사실은 변별력이 높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 상식이에요. 전체 시험에서 인문계는 5% 남짓, 이공계는 10% 남짓 합격한다고 그랬죠. 수험생 중에. 그럼 경쟁률이 이공계는 10대1, 인문계는 20대1. 그거죠, 산술적으로. 이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시험이든지 실질 경쟁률은 3대1이에요. 실질 경쟁률. 즉, 시험에 붙을 만한 사람들의 경쟁은 3대1이 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알잖아요, 다. 들러리 선다라는 것. 그죠? 들러리. 책도 사고, 그지? 공부도 하고 하는데, 심지어 스터디도 열심히 하는데, 들러리. 들러리가 아닌 사람들은요, 뭐냐면, 언어, 기본적 실력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리하고 추리 뭐예요? 거의 다 풀어요. 정답률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거의 다 풉니다. 시각적 사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체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결판이 나게 돼요? 나머지들은 조건들이 비슷해요. 수리하고 추리는 왜냐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돼? 그래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남들만큼은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뭐예요? 유일한 거. 상식이에요, 상식. 굉장히 변별력이 우수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수능 했죠? 변별을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상식, 사트는 변별 아주 잘 돼요. 여기서. 한마디로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를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공부해서는 잘 안 되는데, 고맙게도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문제 중에 단기간에 우리가 바짝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출제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면 나는 사트 붙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이공계든 인문계든 합격한 학생들이 또 거의 대부분 끝까지 갔대요. 상식도 45번에서 50번 사이 풀었다. 물론 거기서 맞은 거는 장담 못해요. 맞은 것. 정답률은 거의 60% 했으면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얘도 끝까지 가서 풀어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부해서 커버 가능한 영역, 단기간에 커버 가능한 영역을 얼마만큼 꾸준히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얼마만큼 꾸준히가요, 시험 전에 2주 3주 이거 아니에요. 이쪽은 최소한 한 2달 3달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상식 문제 50문제가 나오는데요. 상식 문제 보셨던 분 알겠지만 이거 그냥 무슨 공기업 상식처럼 다음 중 신품 사연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물어봐요. 문제도 굉장히 길고 보기도 굉장히 깁니다. 그것들을 50문제를 내요. 그걸 25분에 풀어야 된다.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험이다. 이거죠. 그럼 이 50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이라는 거 있어요.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커먼센스를 포함하거든요. 커먼센스 뭐예요? 커먼센스.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커먼센스예요. 제가 조금 과정을 했을지언정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직장, 21세기에 기업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 직무적인, 직업적인 일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업이나 어업 이런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는 데서 어딘가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조금 줄었어요. 15문제 정도 나오고요. 역사라는 게 갑자기 드러났죠. 역사.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인문학적 소양, 이것을 평가하고 싶은데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역사시험이에요. 역사시험. 제가 이제 삼성에서 사트에서 역사를 출제한다고 할 때 분명히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저거 한국사만 공부하면 크게 다친다. 세계사 해야 된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절반 이상의 세계사에서 나와요. 역사를 물어보는 것이 한국사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역사를 낸다라고 하면 내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 한국사 지식 딸딸딸 외운 거 그거 물어보려고 이 시험 내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트에서 역사가 나온다고 뭐 EBS 강의 듣고 막 역사 문제 풀고 딸딸딸 외우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 정도 하다 보면 상당 부분 맞겠죠. 근데 살짝 문제만 바꾸면, 즉 국사와 세계사를 이렇게 통섭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들을 알게 되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대비할 것이냐,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국사책 한 2억 권, 세계사책 한 2억 권만 한 서너 번씩 읽으면 어느 정도 잡힙니다. 읽어서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외워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러한 역사, 인문학적 소양을 물어보는 게 한 15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차피 올해 상반기까지가 과거의 전형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경제 경영이죠. 경제 경영이다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이쪽이랑 연결되는 거죠. 직장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 즉 또 하나는 경제인, 이제 글로벌 사회의 사람,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 상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거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요. 순수 과학이라는 부분은 별로 안 물어봐요. 한 2-3문제 물어봅니다. 순수 과학은.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이공계 쪽에 특화된 문제 1-2문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생들 맞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요. 김연아가 도는구나, 그냥 그러고 있으면 돼.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한 영역에 따른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에 따른 뭐가 중요하다? IT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죠. IT에 대한 어떤 기술적 베이스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인문계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 IT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몰랐다고 해서 사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인문계 학생은 똑같이 다 틀릴 테니까.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놓치면 조금 불리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는가, 즉 어디로 시험을 보는가에 따라서 약간 특화된 문제들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전체 50문제 중에 몇 개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한 2-3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총 50문제가 나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죠. 이 정도의 방대한 것들을 50문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뭐가 어디서 나올지도 예측 불가능하고, 이것을 찍어서 공부한다라는 것 또는 일일이 대비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평소에 공부하는 거. 평소에.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이미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트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트 시험을 왜 보는가? 사트를 왜 보는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어떻게 물어보는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 시험을 보는 목적,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트 공부를 할 때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게 되면요, 그거 별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 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고요. 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의 전공과 관련돼서는 어디까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그 다음에 원리를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자체도 생각보다 재밌을 것이고 성과도 좋을 것이에요. 하지만 눈앞의 시험만 바라보고 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일단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만만한 공부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칠 확률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다른 회사 인적성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밑에서
모자란 사람에 해당되지만 않은 그 공부는 마음대로 하세요. 떨어지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만,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있으면. 하지만 이 사트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했죠.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쉽지 않은 시험이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부 자체가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오리엔테이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